나의 하루는 재봉틀 소리와 함께 시작되고 기름 냄새와 함께 저문다. 드르륵, 드르륵 낡았지만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는 이 늙은 기계의 소리는 지난 50년간 나의 유일한 벗이자 자장가였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70이 넘은 나이에 왜 이 힘든 일을 계속하느냐고. 그러면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먼지가 켜켜이 쌓인 옷감들을 쓸어볼 뿐이다. 그들은 모른다. 이 작은 장군 양복점이 내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나의 역사이자 내 삶의 이유 그 자체라는 것을 가게 안은 온통 시간의 냄새로 가득하다. 짙은 국방색과 카키색의 군복 원단들이 벽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각양각색의 실타래와 낡은 제단용 가위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천의 냄새와 재봉틀의 차가운 기름 냄새, 그리고 내가 이따금 피우는 박하향의 냄새가 뒤섞여 이곳만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낸다. 이곳은 세상의 빠른 흐름이 비껴간 나만의 작은 섬이다. 나는 막 다림질을 마친 육군 장교의 정복 상의를 옷걸이에 걸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잡힌 주름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짝이는 금색 단추. 나는 완성된 군복을 들고 가게 가장 안쪽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 앞으로 다가갔다. 액자 속에는 늠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내 남편, 강태환 장군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찍었던 마지막 사진. 별 4개가 그의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인자했다. 나는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내이자 그의 군복을 평생 책임졌던 전속 재단사였다. 여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나는 액자를 향해 말을 걸었다. 내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과였다.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의 후배들이 입을 옷인데 조금이라도 허투루 만들 수는 없지요. 하늘에서 보고 부끄럽지 않으셔야 할 텐데 가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나를 보며 수군거리곤 했다. 저 할머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나는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모르는 척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바로 그때 가게 문에 달린 낡은 종이 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였다. 김일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보기 흉하게 찢어진 전투복 바지가 들려 있었다. 훈련을 받다가 철조망에 걸려 찢어진 모양이었다. 할머니, 이거 수선 좀 될까요? 내일 아침에 부대 복귀해야 하는데 검열이 있어서요.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리며 수선 비용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의 초조한 얼굴과 고된 훈련의 흔적이 역력한 전투복을 번갈아 보았다. 내 손주 녀석과 비슷한 나이. 이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다. 이리 주워 보거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서 바지를 받아 들었다. 찢어진 부분이 꽤 컸지만 내 손을 거치면 감쪽같이 만들 자신이 있었다. 나는 그를 가게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라. 금방 뚝딱 고쳐줄 테니.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내 손과 발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50년 넘게 반복해온 동작. 늙고 주름진 손은 바늘과 실 앞에서는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다시 가게 안을 채웠다. 김일병은 신기한 듯
나의 손놀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분쯤 지났을까. 나는 완벽하게 수선된 전투복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찢어졌던 부분을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는 듯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우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새 것 같아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지그시 눌렀다. 뇌스다 이놈아. 나는 일부러 퉁명스러운 척 말했다. 나라 지키는 것도 힘든데 군인 주머니를 털어서야 쓰나. 그 돈으로 이따 부대 들어갈 때 맛있는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 아닙니다, 할머니. 어떻게 공짜로 잔말 말고. 이건 내가 우리 손주 같아서 주는 상이야. 대신 앞으로 훈련 받을 때 조심하고 몸 건강히 전역하는 게 나한테 수선비 갚는 거다. 알았지? 나의 단호한 말에 김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거수경례를 붙이며 네, 알겠습니다. 충성,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씩씩하게 외쳤다. 나는 그 모습이 귀여워 선반 위에 있던 약과 몇 개를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다. 그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에야 가게를 나섰다. 나는 그가 사라진 문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내게는 자식이 없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내 아들이고 내 손주 같았다. 그들이 입는 군복 한 벌 한 벌을 내 자식에게 입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왔다. 그것이 먼저 떠난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어느새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투리 원단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재봉틀에 기름칠을 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가게 안에 깊은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카운터 뒤쪽 가장 높은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자개로 학과 소나무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남편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었다. 나는 마른 수건으로 상자 위의 먼지를 닦아내고 낡은 노소에 잠금 장치를 열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안에서 짙은 나무 향과 함께 나의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안에는 붉은색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 태극 무공훈장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공로로 국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연계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훈장에 새겨진 태극 문양을 쓸어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위로 남편의 뜨거웠던 삶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 훈장 아래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중부 전선의 한 부대를 지휘하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젊고 기백이 넘쳤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갓 임관한 듯한 젊은 장교들이 마치 아버지를 따르는 아들들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내 손가락이 사진 속 한 젊은 장교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다. 유난히 눈빛이 총명하고 입을 꾹 다문 모습이 인상적인 청년이었다. 남편은 유독 이 청년을 아끼고 신임했다. 저 녀석은 크게 될 놈이야. 나라의 대들보가 될 제목이지. 하고 입버릇처럼 칭찬하곤 했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 속 청년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았다. 지원아, 박지원. 남편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던 영민하고 충직했던 부관. 자네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려나. 자네 스승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라의 큰 대들보가 되었으려나. 나는 아련한 추억에 잠겨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훈장과 사진을 다시 보자기에 곱게 싸서 상자 안에 넣었다. 이 상자 속의 비밀은 나와 남편 단둘만이 아는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저 사진 속의 청년도 알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나무 상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가게의 불을 끄자 창밖 가로등 불빛이 액자 속 남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여보, 내일 봬요. 나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가게 안쪽에 딸린 작은 쪽방으로 향했다. 나의 세상은 이처럼 고요하고 안전하며 과거의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섬과도 같았던 나의 평화가 탐욕스러운 현대의 파도에 의해 곧 무참히 부서지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나의 작은 섬은 오랫동안 평화로웠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지만 장군 양복점의 시간은 마치 흑백 사진 속에 멈춰 있는 듯했다. 나는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남편의 추억을 재단하고 군인들의 땀방울을 깁는 것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믿었다.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한 장의 부고장 때문이었다.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최 영감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그는 언제나 우리 부부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남편을 나라의 큰 어른이라 칭하며 월세를 깎아주기도 했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나를 친누님처럼 대하며 사모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 찾아가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문제는 그의 외아들이었다. 최 영감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남자였다. 번쩍이는 구두에 몸에 딱 붙는 비싼 양복.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겼고 손목에는 금장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이 낡고 오래된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여기가 장군 양복점 맞소? 그는 인사는커녕 가게 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만하게 물었다. 나는 재봉틀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았다. 내가 주인이오만 무슨 일로 왔소? 내가 이 건물 새로 맡게 된 사람이오. 최민석이라고 하오. 그는 자신을 최 영감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마치 값비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가게의 규모와 위치를 가늠하듯 사방을 꼼꼼히 뜯어보고 있었다. 아버님 장례는 잘 치르셨소. 나는 의례적인 위로를 건넸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됐수다. 그런 인사는. 난 우리 아버지처럼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내가 막 재단하던 원단 위에 거칠게 던졌다. 이거 새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요. 오늘부터 이 건물의 모든 계약은 이걸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오. 나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와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아니, 갑자기 무슨 계약서요? 나는 최 영감님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는 내 말을 잘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낡은 약속들도 함께 묻어드렸지. 나는 사업가요, 할멈. 여긴 자선사업 단체가 아니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할 거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벌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액수의 월세와 보증금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사실상의 퇴거 통보서였다. 젊은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소. 내가 이 가게에서 보낸 세월이 50년이오. 자네 부친께서도 내 남편을 생각해서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죽은 최 영감님과 내 남편의 인연을 이야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내 뒤쪽 벽에 걸린 남편의 액자에 닿았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장군, 죽은 장군이 밥 먹여주나? 할멈,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서야 어디 쓰겠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물러터졌으니 평생 이 낡은 건물 하나에 만족하고 살았던 거요. 나는 다루. 내 눈에는 여기가 낡은 양복점이 아니라 수십억짜리 금싸라기 땅으로 보인단 말이오. 그의 노골적인 탐욕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액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여보, 이 무례한 젊은이를 어쩌면 줬소. 내가 나직하게 읊조리는 순간이었다. 최민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역겨운 조소가 떠올랐다. 그는 함께 온 듯한 비서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이거 봐라. 이 할머니 완전히 맛이 갔네.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을 하잖아. 치매가 단단히 왔구만. 하긴 이렇게 늙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이거 생각보다 일이 더 쉬워지겠는데. 그의 모욕적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나의 슬픔을, 남편을 향한 나의 그리움을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주책으로 치부해버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버렸던 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내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내 남편의 명예와 우리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최민석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 눈빛의 변화를 그도 느꼈는지 잠시 움찔하는 듯했다. 젊은이,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네. 그리고 자네가 가진 돈이 자네의 인격까지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뭐? 이 할망구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나는 자네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해두지. 이 가게는 내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나의 인생이 담겨 있는 곳이야. 자네가 돈 몇 푼으로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일세. 나의 단호한 태도에 최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탁탁 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조하, 할멈, 고집 부릴 테면 부려보시지. 하지만 내 인내심도 그리 길지는 않아. 정확히 한 달 주겠소. 이 말도 안 되는 가게를 비우고 나가든가 아니면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든가. 알아서 해. 만약 한 달 뒤에도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그땐 법대로, 아니 법보다 더 무서운 방법으로 당신을 내쫓을 테니 그런 줄 아시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거칠게 몸을 돌려 가게를 나갔다. 딸랑 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나는 홀로 남겨진 가게 안에 한참을 서 있었다. 재단용 테이블 위에는 그가 던져놓은 계약서가 마치 한 장의 선전포고문처럼 놓여 있었다. 나의 평화롭던 섬은 그렇게 외부의 침략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나는 남편의 액자 앞으로 다가갔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늠름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여보, 보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늙고 힘없는 아내일지는 몰라도 당신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 가게,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만에 다시 깨어난 장군의 아내다운 강인한 투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다. 최민석이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간 다음 날부터
나의 작은 섬을 향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해일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바위를 좀먹는 끈질기고 비열한 파도였다. 어느 날 아침에는 가게의 수도가 나오지 않았다. 건물 전체에 긴급 배관 공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은 이상하게도 내 가게뿐이었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그들은 건물이 낡아서 어쩔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없이 다스티한 가게를 지켜야만 했다. 또 어떤 날에는 바로 옆에 비어있던 가게에서 요란한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다. 최민석이 일부러 고용한 인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릴과 망치로 벽을 부수어댔다. 쿵, 쿵,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가게 안은 온통 희뿌연 먼지로 가득 찼다. 재봉틀 위에도, 소중한 원단 위에도, 그리고 남편의 액자 위에도 억울함의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손님들은 소음과 먼지를 견디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쓸고 닦아낼 뿐이었다. 최민석은 내가 이 더럽고 비참한 괴롭힘에 지쳐 스스로 두 손을 들고 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 강은자를 너무 얕보았다. 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던 여자였다. 이 정도의 시련에 무너질 내가 아니었다. 나의 그런 꿋꿋함이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던 모양이다. 며칠 뒤 그는 더욱 교활하고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날은 며칠 전 내가 군복을 고쳐주었던 김일병이 고맙다며 음료수 한 상자를 사들고 찾아온 날이었다. 내가 손주 같은 그 아이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싼 티가 나는 양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마치 제 집인 양 성큼성큼 들어왔다. 여기가 장군 양복점 맞습니까? 한 사내가 다짜고짜 물었다. 우리는 구청 위생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가게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특별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품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들의 행색과 말투에서 그들이 구청 직원이 아니라 최민석이 보낸 가짜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다. 그들의 눈에는 공무원의 사명감 대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려는 하수인의 비굴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십니까? 나라 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디 점검을 시작하시지요. 나의 태연한 태도에 그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이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 안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어허, 이거 보세요. 원단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로 군인들 옷을 만든단 말이보? 비위생적이기 짝이 없네. 이 재봉틀은 또 뭡니까? 이렇게 낡은 기계에서 나온 기름때가 옷에 묻으면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그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며 나의 가게를 폄하했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일병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할머니께서 얼마나 깨끗하게 가게를 관리하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지 마십시오. 나는 손짓으로 흥분한 김일병을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소란을 피우는 두 사내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두 분이 노고는 잘 알겠습니다만 점검을 계속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실례지만 두 분의 공무원증과 오늘 이 특별 점검에 대한 공식 출장 명령서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말에 두 사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증은 지금 급하게 나오느라 사무실에 두고 왔고 출장 명령서는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한 사내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들의 거짓말을 파고들었다. 그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모든 외부 활동은 문서화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일 텐데요. 두 분은 그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점검을 나오셨단 말입니까? 나는 평생을 장군 아내로 살며 수많은 행정문서를 접하고 법규를 공부했다.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었지만 이런 가짜들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내 예상치 못한 방역에 두 사내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당황을 넘어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두 분이 정말 구청 직원이 맞다면 지금 당장 두 분의 소속과 직위, 성함을 대십시오. 제가 직접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이 특별 점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들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만 그들은 비겁하게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나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석, 그 젊은이는 나를 너무나도 얕보았다. 내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늙은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법을 잘 아세요? 곁에 있던 김일병이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내게 물었다. 나는 그저 오래 살다 보니 별걸 다 알게 되는구나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그날 이후 김일병은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를 자처했다. 그는 자신의 휴가 때마다 가게에 들러 내가 무사한지를 확인했다. 혹시나 최민석이 보낸 깡패들이 행패를 부릴까봐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며 나를 지켜주기도 했다. 그 젊고 의로운 군인의 존재는 고립된 나의 섬에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 최민석은 더욱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직접적인 공격 대신 이웃들을 이용해 나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과 이웃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내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장군 양복점 할머니, 치매가 심해서 불을 켜놓고 그냥 나올 때가 많다더라. 저러다 불이라도 나면 우리까지 다 죽는다. 가게에 웬 젊은 군인이 밤늦게까지 들락거리던데 혹시 할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들 조심해야 한다. 그의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한때는 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이웃들이 이제는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안을 힐끔거렸다. 나는 서서히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육체적인 괴롭힘보다 이 정서적인 고립이 내 마음을 더욱 병들게 했다. 나의 가게는 이제 외부와 단절된 외로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최민석은 내가 이 지독한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창문 너머로 나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 눈빛은 마치 얼마나 더 버티나 보자, 늙은 할망구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묵묵히 바늘을 잡았다. 창밖의 싸늘한 시선과 귓가를 맴도는 비웃음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욱 강인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과 내 남편의 명예,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었다. 최민석의 비열한 소문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점잔을 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가리는 데 사용했던 얇은 천을 걷어 던지고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나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전략은 나의 가게를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밤사이에 나의 작은 양복점 앞은 온통 삭막한 소에 파이프로 뒤덮여 있었다. 최민석이 건물 전체에 외벽 보수 공사를 시작한다며 거대한 비계를 설치한 것이었다. 그것은 보수 공사를 위한 구조물이라기보다는 나의 가게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기 위해 세워진 감옥의 창살과도 같았다. 쇠파이프와 더러운 녹색 가림막이 가게의 전면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한 줄기 햇살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가게 안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질녘처럼 어둡고 음침했다. 나는 더 이상 창밖으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고 세상 또한 나의 존재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장군 양복점이라는 내 자부심이 담긴 간판은 이제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소음이 시작되었다. 최민석이 고용한 인부들은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드릴로 벽을 뚫고 거대한 망치로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했다. 윙 하고 신경을 긁는 드릴 소리, 쿵, 쿵, 쿵 하고 심장을 울리는 망치 소리. 그 소음은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소음은 내 머릿속을 파고들어 나의 모든 생각을 흩어놓고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소음과 함께 찾아온 것은 지독한 먼지였다. 인부들이 벽을 부술 때마다 30년은 묵었을 법한 시멘트 먼지가 희뿌연 안개처럼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문틈을 모두 막아보았지만 그 미세한 먼지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내가 아끼는 원단 위에도, 수십 년 된 재봉틀 위에도, 그리고 남편의 사진 위에도 절망의 먼지가 회색빛으로 소복이 쌓였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를 들고 먼지를 닦아내야 했다. 남편의 액자를 닦을 때면 그의 위험 있는 얼굴이 먼지에 뒤덮여 있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마치 그의 명예가 저 더러운 먼지처럼 훼손당하고 있는 것만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먼지를 닦아내면 잠시 뒤 또 다른 먼지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나의 작은 섬은 이제 빛도 소리도 평온도 없는 소음과 먼지로 가득 찬 지옥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다. 설령 내 가게를 찾아오려는 손님이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비계와 가림막 때문에 가게 입구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은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나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소음과 먼지를 견뎌내며 오지 않을 손님을 기다렸다. 수입이 끊기자 나의 생활은 금세 팍팍해졌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무력감이었다. 이 지독한 포위 공격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은 김일병이었다. 그 착한 청년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비계를 비집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언제나처럼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할미언니,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이야 왜 없겠니? 보다시피 전쟁터가 따로 없구나. 나는 애써 웃으며 농담을 했지만 나의 지친 모습을 본 김일병의 얼굴은 이내 슬픔으로 굳어졌다.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는 분노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게 청소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묵묵히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아내고 내가 혼자서는 들기 힘든 무거운 원단들을 옮겨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부대에서 가져온 따뜻한 통조림과 빵을 내밀며 밥을 끓은 나를 걱정해 주었다. 어떤 날은 그저 내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 주기도 했다. 우리는 요란한 공사 소음 속에서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내게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이 외로운 성을 함께 지키는 나의 유일한 병사였다. 하지만 김일병이 부대로 복귀하고 나면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밤이 되면 공사는 멈추었지만 대신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낮 동안의 굉음 때문에 나의 귀는 밤의 고요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웅 하는 이명으로 가득 찼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둠 속에 누워있으면 최민석의 비웃는 얼굴과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나의 처지가 떠올라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비 오는 날 밤, 나는 무너져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벽을 타고 스며드는 항의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내가 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 나이에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가게를 버리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다. 눈물에 젖어 몽롱한 상태로 나는 비틀거리며 카운터 뒤쪽에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흔적을 보고 싶었다. 상자를 열자 묵직한 태극무공 훈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훈장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 무게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은 붙잡아주는 듯했다. 나는 훈장 아래에 깔린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그를 둘러싼 젊은 장교들의 모습. 그들의 얼굴에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진짜 군인들이었다. 사진 속 남편의 눈이 나를 꾸짖는 듯했다. 은자, 겨우 이 정도 시련에 무너지려는 건가? 나 강태환의 아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던가? 나는 사진 속에서 유난히 돋보이던 그 젊은 부관, 박지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남편이 가장 아꼈던 부하였다. 남편은 그를 진짜 군인이라고 했다. 진짜 군인이란 결코 불의 앞에서 물러서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만약 지원이가 지금 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나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다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부끄러움이었다. 나는 지금 저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 나는 그저 내 한 몸 편하자고 내 남편의 명예와 이 가게에 깃든 수많은 군인들의 땀과 역사를 저 탐욕스러운 젊은이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훈장과 사진을 소중하게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나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나의 성은 포위되었을 뿐 함락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굉음과 먼지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에 실을 꿰었다. 그리고 찢어진 군복의 한 조각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깁기 시작했다. 누르륵 누르륵 요란한 공사 소음에 묻혀 나의 작은 재봉틀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 포위 공격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나의 가장 분명하고도 단호한 대답이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강은 자는 결코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작은 저항은 최민석이라는 젊고 탐욕스러운 맹수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소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이제 자신의 발톱과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나의 작은 섬을 단숨에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포위 공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소음과 먼지 속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가게 밖의 소음이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드릴과 망치 소리 대신 땅을 뒤흔드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가림막에 찢어진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나의 가게 바로 앞에 집채만한 노란색 포클레인 한 대가 흉측한 소의 발톱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사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파괴의 예고이자 나를 향한 마지막 경고였다. 저 기계는 내 가게의 벽을, 나의 역사를, 나의 삶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잠시 호흡이 멎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저것은 그저 나를 겁주기 위한 허세일 것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의 가게를 저렇게 무단으로 파괴할 수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은 최민석이 다시 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이제 값비싼 양복 대신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의 곁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인부 몇 명이 그를 호위하듯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할멈, 당장 나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나는 재봉틀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최민석은 다짜고짜 내 얼굴에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다. 그것은 구청의 직인이 찍힌 건물 안전 진단에 따른 긴급 철거 명령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아, 이게 뭐요? 보면 몰라. 당신 가게가 있는 이 건물 전면이 붕괴 위험이 있는 D급 판정을 받았소. 그래서 구청에서 긴급히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 당신 가게의 낡은 벽과 간판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오.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멀쩡한 건물을 하루아침에 붕괴 위험 건물로 둔갑시킨 그의 수작이 분명했다. 그는 돈으로 혹은 협박으로 관련 공무원을 매수하여 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거짓말 하지 마시오. 이 건물은 닥치시오. 최민석은 내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탐욕을 넘어 이제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당신 말 따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이 서류가 바로 법이야. 자, 마지막으로 통보하지. 앞으로 24시간을 주겠소. 내일 아침 9시까지 당신의 그 고물들을 전부 빼서 가게를 비우시오. 만약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내 인부들이 당신의 짐들을 모조리 길바닥에 끌어내고 저 포클레인으로 가게 앞부분을 부셔버릴 테니 그런 줄 아시오. 안에 남아있는 물건이 망가지든 말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오. 24시간.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당신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마침 휴가를 나와 나를 찾아왔던 김일병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민석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최민석 옆에 있던 인부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덩치 큰 인부들 앞에서 아직 앳된 군인인 김일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거 엔와. 당신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의, 군발이. 나서지 마. 이건 우리가 저 할머니랑 해결할 문제니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군 생활 피곤해지기 싫으면 얌전히 구경이나 하라고. 최민석은 김일병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나는 김일병이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그를 만류해야만 했다. 됐다, 김일병.
자네는 그만하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 말에 김일병은 분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혼자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최민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경멸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일 아침 9시요, 할멈. 당신의 그 잘난 고집이 당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구경하게 될 거요.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포클레인을 가게 앞에 세워둔 채 사라졌다.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단두대를 미리 보여주며 공포를 극대화시키려는 악마의 모습과도 같았다. 나는 망연자실하게 가게 앞에 버티고 선 거대한 소의 덩어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24시간 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텅 빈 가게 안을 하염없이 서성거렸다. 김일병은 걱정이 되어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가게 구석의 작은 의자에서 웅크린 채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긴 이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50년 넘게 내 손때가 묻은 재봉틀, 색색의 실타래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의 땀과 명예가 깃든 군복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항복할까? 내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그것뿐인 것처럼 보였다. 남편의 사진과 그가 남긴 훈장이 담긴 나무 상자, 그리고 이 재봉틀. 이 세 가지만이라도 챙겨서 밤중에 몰래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지킬 수 있을 터였다. 구차하고 비참하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것은 최민석의 탐욕 앞에, 돈과 권력의 폭력 앞에 내 남편의 명예와 나의 인생이 무릎을 꿇는 것이 된다. 나는 이 가게를 지키겠다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었다. 그 맹세를 나 스스로가 깰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남아서 싸워야 하는가? 하지만 어떻게? 저 포클레인 앞에 내 늙은 몸을 던져 저항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결국 나는 힘으로 끌려 나오고 나의 모든 것은 저 쇠덩어리 아래에서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 내가 아는 모든 절망적인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카운터 뒤쪽에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마지막으로 힘을 얻고 싶었다. 상자를 열고 묵직한 태극무 공훈장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흑백 사진 속의 남편과 그의 젊은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사진 속에서 유독 반짝이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던 그 젊은 부관, 박지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다. 잔 스승님은 결코 부하를 버리거나 자신의 진지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셨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 이 가게는 나의 진지다. 그리고 이곳에 깃든 기억들은 내가 지켜야 할 부하들이다. 나는 결코 이곳을 포기할 수 없다. 무모하게 저항하여 모든 것을 잃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만 한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 남편이 죽기 전 내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비상수단.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사용하게 하고 신신당부했던 바로 그 방법. 나는 결심했다. 어느새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9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게 밖에서는 인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포클레인의 엔진이 그르릉 하고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허리는 어느 때보다도 꼿꼿했다. 나는 가게 가장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다이얼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수십 년간 잊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11자리의 숫자를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돌리기 시작했다. 누르르, 누르르. 전화 연결음이 밖에서 들려오는 포클레인의 굉음과 뒤섞여 나의 마지막 희망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르르, 누르르. 전화 연결음이 가게 밖에서 울려 퍼지는 포클레인의 굉음과 뒤섞여 기묘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나의 운명을 결정할 소리. 나는 숨을 죽인 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목소리를 기다렸다. 내 등 뒤에서는 김일병이 초조한 얼굴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네, 국방부 장관 비서실입니다.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젊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아주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죽은 남편과의 약속을 나의 사적인 위기를 위해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바로 그때 포클레인의 소의 발톱이 가게 앞 보도블록을 내리치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최민석의 마지막 재촉이었다. 그 소리에 나의 마지막 망설임이 산산조각 났다. 박지원 장관님, 좀 바꿔주시겠소? 내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비서는 의아한 듯 물었다. 실례지만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 그냥 그의 오랜 스승님의 아내 되는 사람이라고만 전해주시오. 강은자라고. 나는 내 이름을 말했다. 수십 년간 세상 밖으로 꺼내놓은 적 없었던 이름. 장군의 아내로, 그리고 양복점의 주인으로만 불렸던 나의 진짜 이름.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내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를 느꼈는지 이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가게 밖에서는 최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멈, 이제 시간 다 됐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의 저급한 조롱에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만 집중했다. 잠시 뒤 아까와는 다른 묵직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지난 30년간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던 바로 그 청년의 목소리가 이제는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의 목소리가 되어 내 귓게 울렸다. 저 박지원입니다. 누구신지 지원아. 나는 그의 말을 끊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다 강군자.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겪고 있을 충격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사모님, 정말 사모님이십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 왜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반가움, 그리고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지금은 회포를 풀 시간이 아니었다. 지원아, 긴 말할 시간 없다. 그냥 대답만 하거라. 예, 사모님, 말씀하십시오. 자네 스승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 기억하고 있겠지? 물론입니다, 사모님. 한시도 잊은 적 없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 당장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나는 가게의 주소를 말했다. 아니, 별일 아니고. 나는 창밖의 포클레인을 보며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냥 자네 스승님의 가게가 곧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다. 10분. 딱 10분 주지.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저 할망구가 이제 실성했나. 나의 등장에 최민석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전화는 어디다 한 거요, 할멈? 저승에 있는 남편한테라도 했소. 가게 부서지기 전에 데리러 와달라고? 인부들이
그의 말에 따라 낄낄거리며 웃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문 앞에 꼿꼿이 섰다. 마치 내 몸이 이 가게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좋아. 그 용기. 가상하군. 하지만 어리석음의 대가는 비참할 거야. 최민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포클레인 기사를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뭐해? 당장 시작해. 저 할망구가 버티고 서 있든 말든 그냥 밀어버려. 포클레인 기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최민석의 윽박지름에 이내 조종간을 잡았다. 우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소의 발톱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그것은 마치 사형수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단두대의 칼날과도 같았다. 김일병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아버렸다. 쇠 발톱이 내 가게의 낡은 처마를 향해 내려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묘.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이내 골목의 코너를 돌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우리를 향해 질풍처럼 달려왔다. 선두에 선 차량에는 파란색 바탕에 4개의 무궁화가 선명한 국방부 장관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이게 차량들은 내 가게 바로 앞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춰 섰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잘 훈련된 군사경찰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현장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추었다. 포클레인의 소의 발톱은 허공에 멈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최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앙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별 4개가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정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박지원 대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훈장으로 장식된 가슴을 당당히 편 채 채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2명의 부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장관의 얼굴에는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와도 같은 냉철하고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주위의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최민석에게조차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나 강은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선 그는 구둣발을 탁 소리나게 모아 붙이더니 허리를 90도로 꺾어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주차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사모님, 부르셨습니까? 국방부 장관 대장 박지원, 명을 받고 왔습니다. 사모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최민석의 얼굴이 하얀색을 넘어 이제는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그저 침에 걸린 힘없는 노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김일병은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와 장관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사진 속에서 나를 보며 웃던 그 젊은 장교가 이제는 한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세월의 무상함과 변치 않는 의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장관은 경례를 거두고 나를 향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상처는 없으시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온화함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몸을 돌려 포클레인과 최민석을 향해 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인가? 그는 포클레인 기사와 최민석을 번갈아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누구 허락을 받고 감히 이곳을 철거하려 하는 거지? 여기가 어떤 곳인 줄이나 알고 내 놈들이 지금 이따위 만행을 저지르는 게냐?
최민석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그 가짜 철거 명령서를 내밀며 변명하려 했다. 장관님, 이것은 구청의 공식적인 닥쳐라. 장관은 그의 말을 일축했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이 나라의 역사보다 위에 있단 말이냐. 이 가게는 돌아가신 강태환 장군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자 이 나라군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내 놈의 더러운 욕심 따위로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일갈에 최민석은 털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장관은 자신의 부관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구청이든 건설사든 관련된 모든 놈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법에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부관들이 경례를 붙이고 곧바로 겁에 질린 최민석에게 다가갔다. 나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장관은 다시 내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이제 안으로 드시지요. 나머지는 제가 전부 처리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모님을 귀찮게 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나의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공포에 질려 끌려가는 최민석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뒤늦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장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과 먼지를 뒤로 한 채 사라지자 나의 가게 앞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잠시 전까지 나를 위협하던 포클레인은 이제는 주인을 잃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힘없이 서 있었고 인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김일병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내 곁을 지켰다. 최민석의 몰락은 그가 나의 가게를 파괴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갑질 건물주의 몰락이라는 가십성 뉴스로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은 국가적인 중요성을 띈 사안으로 비화되었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최민석과 그가 속한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텔레비전 뉴스는 온통 그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장군 양복점 사건, 일파만파, 최 이사,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 수십억 원대 탈세 의혹, 검찰, 최민석 일가 정역 압수수색,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오우 건설, 파산 위기. 나는 저녁마다 나의 작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한 젊은이의 탐욕이 어떻게 그 자신과 그의 가문 전체를 파멸시키는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가 내게 휘둘렀던 비열한 칼날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며칠 뒤 뉴스 화면에 나타난 그는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사로 끌려 들어가는 그의 얼굴에는 오직 공포와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향한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만 것이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며칠 뒤 나의 작은 양복점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요란한 경호나 의전 없이 수행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였다. 장군의 정복 대신 수수한 민간인 복장을 한 박지원 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한약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여 차를 대접했다. 그는 내가 내민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엎드리듯 큰 절을 올렸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 못난 놈을 죽여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통 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돌아가신 장군님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사모님을 잘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장관이라는 헛된 감투에 눈이 멀어 사모님께서 이런 고초를 겪고 계신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일리오나제 지원아, 나는 그를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자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자네는 나라를 돌보느라 나 같은 늙은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겠지. 자네 스승님께서도 하늘에서 다 이해하고 계실 걸세.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게. 나의 위로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가게 안에는 오래된 괴종식의 소리와 우리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를 추억했다. 기억나십니까, 사모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막 임관한 풋내기 소위 시절에 대대 전술훈련 평가를 앞두고 전투복을 찢어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군인의 기본인 용모복장 분량이라며 저를 영창에 보내려 하셨지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제가 밤중에 울면서 사모님을 찾아갔었지요. 사모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 전투복을 가져가셔서 밤을 새워 꿰매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전투복은 찢어진 흔적도 없이 완벽해져 있었고 저는 무사히 훈련 평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신 장군님께서는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지휘관이란 부하의 잘못을 채찍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상처를 보듬어 줄 아는 사람이다. 네 아내 될 사람도 꼭 은자 같은 여자를 만나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나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득한 예실이었다. 저는 그날 군인으로서의 충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사모님과 장군님은 제게 부모님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잊고 되었다. 지원아, 지난 이야기는 그만하세. 자네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의 대들보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자네 스승님은 충분히 기뻐하고 계실 테니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강직했던 성품, 부하들을 아끼던 마음, 그리고 조국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게 안에 그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차가 식어갈 무렵 박 장관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사모님, 이 가게와 건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민석이 구속되면서 이 건물은 현재 국가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그냥 평범한 상업 건물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저와 그리고 대통령 각하의 생각입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낡은 양복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강태환 장군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자 이 나라 군복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가게와 건물을 역사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영구히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역사 문화유산?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예, 사모님. 그리고 바로 옆 최민석이 허물려고 했던 그 공간에는 강태환 장군님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장군님의 유품과 사모님께서 만드신 시대별 군복들을 전시하여 젊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참군인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야기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내 남편의 이름으로 기념관이 세워진다니, 그리고 그 기념관의 종신명예관장으로 사모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사모님만큼 장군님의 역사를 잘 아는 분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부디 저희의 청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모님께서 평생 이 가게를 지키며 장군님의 유지를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는 없을 터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이 돌아간 며칠 뒤 가게에는 또 다른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김일병이었다. 그는 이제 휴가를 나온 것이 아니라 외박을 나온 듯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함께였다. 그들은 내게 큰절을 하며 아들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나 같은 어른이 계셔서 이 나라가 든든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군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일병은 이제 나를 할머니가 아니라 사모님이라 부르며 전보다 더 깍듯하게 대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언제나처럼 편하게 대하라고, 너는 내게 언제나 손주 같은 군인이라고 말해주었다. 모두가 돌아간 뒤 가게 안에는 다시 나 혼자만 남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나의 작은 섬은 더 이상 고립된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가 되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내 평생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나의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1년 전 포클레인의 굉음과 탐욕의 먼지로 가득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 이제는 따스한 햇살과 젊은 군인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나의 장군 양복점은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이 아니다. 가게 옆 최민석이 허물고 새로운 빌딩을 지으려 했던 그 공간에는 강태환 장군 기념관이라는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현판이 걸렸다. 이제 나의 작은 가게는 이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고 참군인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명소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재봉틀을 돌리지 않는다. 나의 하루는 이제 새로운 목적과 활기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오후 나의 가게 안은 앳된 얼굴의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갓 입학한 1학년 생도들이 기념관 견학의 마지막 코스로 내 가게를 찾은 것이다. 그들은 아직 군복보다는 교복이 더 어울릴 법한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조국을 향한 열정과 패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앞에 서서 바늘과 실, 그리고 낡은 군복 조각을 나누어 주었다. 오늘은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기술을 전수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자, 생도들, 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총을 쏘는 법이나 지도를 읽는 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될 걸세. 바로 자신의 군복을 제 손으로 꿰매는 기술이지. 몇몇 생도들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아마 바느질 같은 사소한 것을 배우러 온 것이 조금은 시시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웃는 생도들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게. 군인의 군복은 그냥 옷이 아닐세. 그것은 군인의 두 번째 피부이자 조국의 명예를 상징하는 깃발과도 같은 것이야. 자신의 군복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군인이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겠나. 모든 위대한 정신은 이처럼 가장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일세. 내 말에 생도들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나는 그들의 앞에 앉아 굵고 투박해진 내 손으로 직접 단추다는 시범을 보였다. 단추 하나를 달 때도
그냥 실로 칭칭 감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안쪽에서 매듭을 단단히 짓고 실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십자 모양으로 여러 번 교차시켜야만 가장 험한 훈련 속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법이지. 이것은 기술인 동시에 정성이야.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정성,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전우들에 대한 정성. 나는 바느질을 하며 틈틈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군복을 소중히 여겼는지, 부하들의 군복 단추 하나 떨어진 것까지 직접 챙겼던 일화들을. 나의 이야기에 생도들은 점차 빠져들었다. 그들은 서툰 손놀림으로 바늘에 찔려가며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군복 조각에 단추를 달기 시작했다. 할머니, 아니 사모님, 제가 좀 돕겠습니다. 그때 가게 한편에서 나를 돕던 한 젊은 군인이 나섰다. 1년 전 눈물 찢던 앳된 일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어엿한 병장이 된 김민규였다. 그는 제대 후에도 주말마다 이곳 기념관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모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아십니까? 김 병장은 생도들에게 1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를 도와주었는지를. 그의 이야기는 내가 들려주는 그 어떤 교훈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생도들의 마음에 가닿는 듯했다. 생도들은 이제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와 김 병장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배운 이 바느질 기술을 잊지 말게. 그리고 기억하게. 진정한 강인함이란 적을 향해 총을 겨누는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전우가 흘린 땀을 닦아주고 찢어진 상처를 기워주는 따뜻한 마음에서도 나온다는 것을. 부디 모두 몸 건강히,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장교가 되어주게. 자네 스승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네. 나의 수업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끝이 났다. 생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나는 그들의 맑고 총명한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생도들이 모두 돌아가고 김 병장과 단둘이 남아 가게를 정리했다. 민규야, 이제 너도 곧 제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사모님. 다음 달이면 저도 이제 사회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모님과 장군님께 배운 것처럼 저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의 대견한 대답에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그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제 내게 손주이자 든든한 동지가 되었다. 저녁이 되어 김 병장마저 돌아가자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외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의 보람을 가득 채운 뒤에 찾아오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고요였다. 옆 기념관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조명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남편의 액자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오늘 만났던 젊은 생도들이 얼마나 늠름하고 멋졌는지, 김 병장이 얼마나 든든하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조용히 그에게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지요?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당신의 군인들. 이제는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잘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보물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 태극무공훈장은 기념관의 조명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 남편과 그의 젊은 부하들의 얼굴을 사랑이 가득한 손길로 쓸어보았다. 나는 이제 이 상자를 어두운 선반 위에 숨겨두지 않는다.
나는 상자를 연채로 내 작업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그들이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반쯤 만들다 만장교의 정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의 늙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스위치를 켜자 드르륵 드르륵 하는 정겨운 소리가 평화로운 저녁 공기 속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사명이자 나의 두 번째 봄을 노래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가게에 깃든 역사가, 그리고 신념을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약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나이나 외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켜온 신념과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중한 가치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